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샘 문학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학 감상의 4가지 관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문학의 형상화에 대해서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간단히 감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배웠던 문학 감상의 4가지 관점을 우리가 배운 이 시에 적용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특별히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자, 목소리 게스트를 초대를 할 건데 선생님이 낭송한 것보다는 목소리가 좋으신 가수 지망생을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음악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수원시 청년 스터디서클 대화행 2기로 활동하고 계시는 낮잠님인데요. 굉장히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좋으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힐링시켜주기 위해서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잘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네, 여러분 어땠나요? 배경음악도 깔리고 우리 낮잠님의 너무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 시가 한층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과제를 먼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이 시를 감정을 담아서 한번 낭송을 해서 올려주도록 하세요. 편집 기술이 있는 친구들은 이 시와 어울리는 영상이나 배경음악을 깔아서 같이 낭송을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마감 기한을 두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나도 좀 목소리가 좋고 나도 감정을 실어서 잘 낭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학 감상의 4가지 관점을 배웠는데요. 자, 구조론,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이 있었죠. 자, 그 순서대로 한번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구조론은 작품 안에 쓰여진 그런 글의 의미 자체만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시어라든지 어떠한 행의 배치라든지 다양한 표현법들이라든지 구조적인 형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작품이 가진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작품은 종결 형태인 리을태요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기둘리고 있을 테요, 그 다음에 서름에 잠길 테요, 그
그 다음에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되네요. 자, 또한 두 번째로는 시어인 모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모란이 총 5번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종결 형태를 반복하든지 어떤 시어를 반복하든지 반복을 통해서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운율을 형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운율, 리듬이라고도 하죠.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 무엇이든지 운율이 발생한다, 리듬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밤에 10시, 11시에 자고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생활의 리듬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반복하면서 생활 리듬이 잘 형성이 되면 일상을 잘 통제함으로써 일이나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을 사용하면 어떠한 형태적인 운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안정감이 느껴져요. 자, 우리가 현대시에서는 이러한 운율의 방식 중에서도 내재율이 주로 발생하게 되죠. 자, 내재율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형태의 반복에 의한 율격이 아니라 언어의 배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율격을 말합니다. 이 내재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외형률이 있는데요. 외형률의 대표적인 갈래는 조선시대의 시조 작품이 있겠죠. 그래서 시조 작품은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한 행마다 글자 수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율격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 현대시는 대부분이 내재율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수미상관의 구조인데요. 자,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한자로 머리 숫자에 꼬리 미, 서로 상자에 관련 짓다 할 때 관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수미쌍관, 쌍쌍이 할 때 그 쌍자를 써서 수미쌍관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수미상응, 머리와 꼬리가 서로 대응된다 라고 해서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1, 2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는 두 행이 나오죠. 자, 그런데 쭉 넘어가서 마지막 행에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어때요? 이거 똑같은 행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똑같은 행이 시의 처음과 시의 끝에 똑같이 배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이 구절이 이 중간에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행의 반복이 되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미상관은 꼭 시의 처음과 끝에 나와야지만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이 작품에서는 울림소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울림소리라는 것은 우리 1학년 국어 시간에 문법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했죠. 한자로는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에 성대성, 그래서 성대에 진동이 있는 그러한 울림소리이다. 자, 이 울림소리에는 선생님이 노란 양말로 외우라고 했죠. 자,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리을은 우리가 따로 떼내서 뭐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바로 유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음과 관련된 유음화 현상도 배웠잖아요.
자, 신라가 우리가 글씨로는 니은, 리을로 쓰지만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신라가 되죠. 그래서 니은이었던 자음이 리을로 발음된다.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으로 발음된다 해서 이것을 유음화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리을 또한 울림소리, 유성음에 해당되는 자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울림소리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란, 미음, 리을, 그 다음에 는, 나는, 나의, 봄을, 자, 기둘리고, 자, 이런 경우에는 사투리로 기다리고 라고 하는 것보다 기둘리고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죠. 자, 여기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시어를 찾아보면, 자, 뚝뚝 이런 시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꽃잎, 그 다음에 뻗쳐오르다, 그 다음에 삼백, 섭섭해. 자, 이런 시어들. 자음 받침의 기역이나 디귿, 비읍 이런 자음들로 끝나는 시어들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으니까 다 세워보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로 역설법과 도치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영상이 잘려서 필기를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작품의 역설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시에서 역설법은 어느 부분에 나타나죠? 그렇죠. 바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식구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봄이라는 시어는 이 화자가 360날 계속해서 기다리는 소중한 대상이니까 긍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시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자, 찬란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어이지만, 자, 슬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봄을 자, 찬란하고도 슬프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해버리고 나면, 그래서 봄이 찬란하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 라고 어리둥절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독자의 머릿속에는 이 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 찬란하게 아름답지만 곧 끝나버리는 자, 슬픔의 시간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봄을 자, 청춘의 시간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자, 이 청춘에 대한 해석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선생님은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4번의 효용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선생님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져 버려야 하는 청춘의 아름다움과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자, 슬픔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구조론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도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도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는 영어의 문장 구조와 다르게 자,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의 순서로 영어와는 다르게 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자, 영어와는 다르게 자,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의 순서대로 문장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행을 보시면 일반적인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여기에서 자, 주어는 무엇이죠? 그렇죠. 나는이죠.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목적어는 무엇이죠?
그렇죠. 이 찬란한 슬픔의 보물, 여기 목적격 조사 을을 보면 이게 목적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무엇이죠? 그렇죠.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다. 동사죠. 자,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되었네요. 원래의 순서대로 이 문장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릴 것이다. 자, 이런 순서로 돼야 되는데, 자, 이 목적어가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도치를 사용했나?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시의 전체의 마지막이 찬란한 슬픔의 봄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한국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런데 뭘 기다린다는 거지? 찬란한 슬픔의 봄을. 결국에는 이 화자가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는 것이구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독자의 입장에서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설이나 도치법은 둘 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미상관 구조의 효과를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시의 처음과 끝에 배치됨으로써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가 깔끔한 느낌을 주게 되죠.